제 숙소가 바로 요 앞이거든요. 들어가서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네? 음,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65살 김진수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40년 동안 만물상사라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서면 하룻밤 새 더 늙어버린 낯선 노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칫솔꽂이에 나란히 꽂혀있던 아내의 분홍색 칫솔은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참아버릴 수 없어서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아침 식사는 늘 혼자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국에 찬밥을 말아 먹을 때면 맞은편 의자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우는 게 어색해서 아침 뉴스를 틀어놓곤 하죠. 이런 제게 사람 사는 냄새를 맡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시장 상인의 옛 친구들 모임입니다. 얼마 전에도 단골 족발집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자네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구만.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 온 사람 같아. 과일 가게 박 사장 녀석이 저를 보자마자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도 시끄러운 놈이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사실 그 시끄러운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날도 족발에 소주가 몇 잔 돌자 친구들의 성화가 시작됐습니다. 모임 막내 격인 휴대폰 가게 오 사장 녀석이 제게 작정한 듯 훈계를 하더군요. 형님, 진짜 이렇게 사실 겁니까? 아들, 딸 다 소용없어요. 지들 살기 바쁘지. 형님 옆에 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 나이에 누군 있기는. 다 귀찮아하고 손사래를 쳤더니 이놈이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요란한 어플 하나를 보여주지 않겠어요? 이름도 촌스러운 황혼의 짝꿍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형님. 다 형님 같은 분들이 모여서 친구도 만들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다고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폰 줘봐요. 됐다, 됐어. 무슨 주책이냐, 남사스럽게. 제가 질색하며 버티자 덩치 좋은 정육점 고사장까지 합세해서 제 팔을 붙들지 뭡니까. 결국 제 낡은 스마트폰은 오 사장 손에 넘어가고 말았죠. 억지로 웃으라며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자기들 마음대로 낭만 대물 김 사장이라는 기가 막히는 닉네임까지 지어주더군요. 원래 숫기가 없는 데다 친구들 장난에 그저 허허 웃고 마는 성격이라 화가 나기보다는 이런 어플에 제 얼굴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남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곳에 있다가 텅 빈 집에 들어서는 순간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집안의 냉기와 적막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습관처럼 TV를 켰는데 마침 가요 무대가 한창이었습니다. 한 젊은 가수가 나와 나훈아 씨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부르더군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설거지하며 곧잘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제멋대로였지만 노래 부르는 아내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여보, 당신은 노래 말고 밥이나 해. 그게 나라를 돕는 길이야. 어머, 이 남자가.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고무줄놀이 하면서 동네를 주름잡던 가수였거든.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아, 정말 나 혼자구나. 이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친구들이 깔아준 그 어플을 열어보고야 말았습니다. 닉네임 위에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이나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어플 속 사람들 프로필을 넘겨봤습니다. 낚시가 유일한 낙인 돌싱남. 자식들 다 키우고 제2의 인생을 찾아요. 말벗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얼굴들, 그리고 그 짧은 글귀들. 처음엔 다들 딱하게 사는구만 싶다가도 자꾸 보니 이게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더군요. 그들의 글에서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외로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플 속 수많은 얼굴들과 환청처럼 들려왔던 아내의 노랫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마침 친구와 속초로 낚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랜만에 바닷바람이라도 쐬면 꽉 막힌 속이 좀 뚫릴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도 손질해 놓고 아이스박스도 닦아놓고 오랜만에 소풍 전날 아이처럼 마음이 설레더군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고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진수야, 나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맏며느리가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나서 내가 손주 녀석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못 가겠다. 미안해. 오랜만에 나서는 길이라 김이 좀 새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손주 일만큼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알았다 하고 덤덤하게 전화를 끊었죠. 이왕 낚시 가려고 마음먹었던 거 그냥 접기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과일 가게 하던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도 낚시를 꽤 좋아하거든요. 진수야.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내일 속초로 낚시나 갈까 하는데 시간 괜찮나? 아이고, 어떡하지? 지금 마누라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을 못하네. 나라도 옆에 있어야지.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전화를 끊고 나니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더군요.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 있을까 하다가 이미 예약해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이에 혼자라고 여행 하나 못 가는 처지가 되는 건 싫더군요. 그래서 그냥 혼자라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가자. 혼자 가면 어떠냐? 한번 오기가 생기니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은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낚시 가방 대신 작은 옷가방 하나를 들고 홀로 속초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가자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허전하긴 했지만요. 속초에 도착하니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동명항 근처의 작은 민박집이었죠. 방은 낡았지만 창문을 여니 짭짤한 바다 냄새와 함께 갈매기 소리가 끼룩끼룩 들려왔습니다. 혼자만의 여행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저녁은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예전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맛있게 먹었던 생선구이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생선구이는 처음 먹어본다며 아이들보다 더 좋아했었죠. 그 기억을 더듬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입구에서 저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장사가 잘 되는지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입구에는 2인 이상 주문 가능이라는 팻말이 떡하니 붙어 있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몇 분이세요? 저 혼자인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요. 혼자 오신 손님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밥 한 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어찌나 서럽고 분하던지요. 결국 저는 터덜터덜 걸어 나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보며 컵라면에 물을 부으려는데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까짓 컵라면이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얼마 전 친구들이 깔아준 그 요란한 어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믿져야 본전이지. 저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황혼의 짝꿍이라는 어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투박한 글씨로 아주 충동적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 제목, 속초 오신 분, 생선구이에 소주 한잔 하실 분? 내용, 혼자 여행 온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동명항 근처 생선구이 집 가려는데 혼자라 못 갔네요. 제가 저녁 살 테니 편하게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남녀노소 아무나 괜찮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마자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밥을 사줄 테니 나오라니요. 주책도 이런 주책이 없었죠. 당장 글을 지우려고 하는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띵동하고 경쾌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제 글에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영자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답글, 어머, 사장님 통 크시네. 저도 지금 혼자 속초 구경하는데 생선구이 너무 좋죠? 얻어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30분 뒤에 식당 앞에서 뵐까요? 제가 노란색 스카프 두르고 있겠습니다. 씩씩하고 유머가 넘치는 답글에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제 마음에 마치 작은 조약돌 하나가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30분 뒤에 봐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일탈은 생선구이 한 마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약속 장소인 식당 앞으로 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이 나이에 누굴 기다린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괜히 식당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에서 노란색 스카프를 두른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플 속 사진보다 훨씬 인상이 환하고 좋아 보이시더군요.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그 어플에서는 낭만 어쩌고 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박영자예요. 딸내미가 속초 살아서 얼굴 보러 왔는데 그냥 집에 가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 심심해서 딸이 깔아준 어플을 봤는데 마침 내가 쏜다는 글이 보이길래 아이고 횡재했다 싶어서 얼른 나왔어요. 그분의 유머 넘치는 사연과 넉살에 팽팽했던 어색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마주보고 앉아 생선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지글지글 생선 익는 소리가 어찌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소주잔을 한두 잔 기울이니 대화는 의외로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아픈 무릎 이야기, 동네 병원 이야기 사는 게 다들 비슷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평생 철물점을 해왔다고 하니 그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나 사장님이셨구나. 저도 영잔의 백반이라고 시장 골목에서 30년 넘게 식당 운영했었어요. 손님들과의 실랑이, 장사의 고충,
자식들 키우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을 이야기하며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식당 TV에서 마침 나훈아 씨 특집 재방송이 나오고 있더군요. 무시로가 흘러나오자 저도 모르게 젓가락으로 상을 탁탁 치며 장단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사장님도 나훈아 팬이신가 봐요? 영자 씨의 말에 제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익숙해서요. 에이, 부끄러워하시긴. 저는 완전 팬인데 우리 시절 사람 중에 나훈아 씨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특히 잡초라는 노래 들으면 꼭 제 인생 같아서요. 가게 문 닫고 혼자 소주 마시면서 그 노래 듣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영자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들더니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 한 소절을 읊조리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노래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고 그녀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소주잔을 들어 남은 술을 꿀꺽 한 번에 털어 넣었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는 영자 씨의 얼굴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잡초라는 노래 한 곡으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십 년의 세월과 희로애락을 공유했습니다.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니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밤이었습니다. 영자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더군요. 영자 씨, 네. 이대로 헤어지긴 좀 아쉬운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숙소가 바로 요 앞이거든요. 들어가서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수줍게 웃더군요. 네, 그럴까요? 그 순간 제 멈춰버렸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 가게에서 소주 2병과 마른 오징어 한 봉지를 사들고 숙소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제 등 뒤를 따라오는 영자 씨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겹쳐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박집 방문을 열자 낡은 장판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벽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활짝 여는 순간 그 모든 누추함은 시원한 밤바다 소리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고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시끌벅적했던 식당과는 달랐어요. 오롯이 둘만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새삼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비닐봉지에서 소주와 오징어를 꺼냈습니다. 유리컵 2개를 나란히 놓고 소주를 따르는데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받으세요. 변변치 않은 자리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파도가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세상에 어떤 술상이 이보다 더 좋겠어요. 영자 씨는 그렇게 예쁘게 말하며 잔을 받더군요. 저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짠 하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들었습니다. 몇 잔의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늘 그렇게 씩씩하고 밝으세요? 어딜 가도 주변이 환해지는 분 같아요. 제 질문에 영자 씨는 잠시 창밖의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씩씩해야만 했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얕잡아 볼 것 같아서요. 여자 혼자 시장 바닥에서 식당하려면 어지간한 남자보다 더 목소리가 커야 하고 더 억척스러워야 했으니까요. 손님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말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이랑은 사실 젊었을 때부터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그냥 살았죠. 그러다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제 우리도 각자 인생 살자고. 조론이라고 하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냥 수십 년같이 산 정으로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혼자가 되고 가게 문까지 닫고 나니 정말 저 혼자더라고요. 영잔의 백반사장도 누구 엄마도 아닌 그냥 박영자만 남았는데 그게 그렇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밤에 텅 빈 집에 혼자 누워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담담하게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가 떠나고 한동안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서는 게 꼭 캄캄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가게에서 늦게까지 뭉구적거리고 괜히 동네 한 바퀴를 더 돌고 그러다 문 연 국밥집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뜨지도 않을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시간을 때우다 들어가곤 했죠. 지금도 가끔 정말 바보 같지만 아내가 있는 줄 알고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현관문 열면서 여보, 나왔어. 하고요. 아무 대답 없는 메아리가 저를 덮칠 때면 온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부끄러운 속내를 꺼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영자 씨의 눈가에 참았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평생 망치와 펜치를 잡아 거칠고 투박해진 제 손등으로 그분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제 서툰 손길에 영자 씨의 어깨가 움찔하고 가볍게 떨렸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두운 방 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그분의 젖은 눈이 빛났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평생을 물에 담그고 불 앞에 서 있었을 그 손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거친 손을,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마주 잡아주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영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 씨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그대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같고 서툰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소주 향과 바다 내음이 섞인 서로의 외로운 세월을 위로하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입맞춤이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 끝나고 저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서툰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있다는 감각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두 사람이었고 이 밤의 끝을 온전히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묵묵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불꽃 같은 하룻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는 욕망이라기보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껴안고 보듬어주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의 거친 파도 소리에 저희의 서툰 숨소리가 섞여 들었고 수십 년간 메말라 갈라져 있던 제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강물이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남자와 여자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충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창밖의 파도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품에 기대어 새근새근 잠든 영자 씨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었던 고요한 평화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영자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결 같던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야속하게도 창문의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천장, 귓가를 맴도는 파도 소리, 그리고 제 팔을 베고 잠든 사람의 온기.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영자 씨가 고단한 아이처럼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보았을 때보다 더 깊은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이 나이에 내 인생에 이런 아침이 다시 찾아올 줄이야. 가슴 한국현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도 잠시 찬물 같은 현실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방바닥에 나뒹구는 빈 소주병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밤의 일은 그저 술기운이 만들어낸 하룻밤의 꿈이었을까? 어젯밤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물, 제 서툰 위로,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온기.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한편에서는 술기운에 외로움이 겹쳐서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영자 씨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어젯밤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쩌면 그저 외로운 늙은이의 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자 씨가 몸을 뒤척이며 나지막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간밤의 따뜻함을 다시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쿵 하고 떨어졌죠. 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새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보듬었던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제가 먼저 목이 잔뜩 잠긴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깍듯하고 서먹한 존댓말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제 눈을 피하며 서둘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옷을 주워 입었죠. 방 안은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어색한 침묵, 그리고 창밖의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토록 아늑했던 이 작은 방이 아침이 되니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젯밤 일은 고마웠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잊어달라고 해야 하나?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술이, 파도 소리가, 그 사람의 눈물이 저를 잠시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주책인가?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영자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꺼낸 건 그녀였습니다. 이제 슬슬 짐을 챙겨야겠네요. 그 말은 마치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야지요. 저희는 그렇게 하룻밤의 꿈에서 깨어나 각자의 씁쓸한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짐을 챙겨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인사가 어색하게 귓가를 맴돌았죠.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제게는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를 끌고 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바다는 어제와 다름없이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각자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동서울행, 영자 씨는 동두천행. 가야 할 곳마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표를 끊고 승차장 앞에 나란히 섰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연락처라도 물어봐야 해. 마음속에서 수십 번 외쳤지만 제 입은 굳게 닫힌 자물쇠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까? 혹시라도 그분이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비겁한 생각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애꿎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동두천행 버스 출발합니다. 어서 타세요. 하는 기사님의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저 영자 씨. 하지만 제 목소리는 버스에 부항하는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채 저를 향해 그저 한번 꾸벅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동두천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 역시 더는 어쩔 도리가 없어 동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죠. 창가에 앉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탄 버스 쪽을 보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저의 하룻밤 꿈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제 일상은 예전보다 더 지독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마다 속초의 밤바다 소리와 영자 씨의 환한 웃음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죠.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영자 씨의 환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가슴 한구석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황혼의 짝꿍 어플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영자, 영자네 백반, 속초, 노란 스카프 등 생각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해봤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때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이 바뀌어 갔고 저는 다시 삶의 모든 활기를 잃어버린 채 방구석에 늙은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보다 못한 제 딸아이가 주말에 저를 억지로 끌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방에만 계시지 말고 바람 좀 쐬요. 오늘 동네 구민회관에서 노래 자랑하는데 구경이라도 가요. 네. 저는 마지못해 딸의 손에 이끌려 구민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와 울긋불긋한 조명이 영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는 객석 구석에 뚱한 표정으로 앉아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쩌렁쩌렁한 사회자의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17번 박영자님이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려고 1달 내내 연습하셨다고 하는데요. 객석 어딘가에 계실 그리운 그분이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나훈아의 잡초,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영자라는 이름과 잡초라는 노래 제목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눈이 무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조금은 긴장한 얼굴로 그러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무대에 오르는 한 사람. 꿈에서도 그토록 그리던 바로 그 영자 씨였습니다. 전주가 흐르고 그녀는 2손으로 마이크를 꼭 잡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녀의 인생이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전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내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객석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하고 묻는 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저는 무대 뒤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막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또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제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영자 씨, 제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내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구민회관 복도에서 저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만 내밀었죠. 영자 씨는 제 손을 망설임 없이 꽉 잡았습니다. 2달 전 속초에서 놓쳐버렸던 그 손을 저희는 드디어 다시 맞잡았습니다. 저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함도 서먹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의 그리움과 서름이 복받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속초에서 헤어지고 제가 너무 주책을 부린 건가, 사장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건가 싶어서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어플을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연락처 하나 물어보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고 원망스럽던지 그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래자랑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잡초를 부르면 혹시라도 사장님이 어디선가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애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영자 씨를 찾으려고 서울로 돌아와서 얼마나 후회하며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달간의 엇갈림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2번째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서로의 전화번호부터 저장했죠. 저희의 데이트는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하고 소중했습니다. 함께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를 마시기도 하고 맑은 날에는 청계천을 하염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시장 골목을 영자 씨에게 구경시켜 주기도 했고 영자 씨가 운영했던 식당터를 찾아가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던 가요 무대 녹화 방청에 당첨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소녀처럼 들떠서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었죠. 수많은 동년배 방청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마치 오랜만에 동창회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가수가 무대에 올라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며 나훈아님의 잡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오자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로 듣던 그 노래를 이제는 가장 행복한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미소 지으며 함께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며 걱정하던 아이들도 혼자일 때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진 저희 모습을 보더니 이내 진심으로 응원해 주더군요. 제 딸아이는 영자 씨를 보며 우리 아빠를 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짝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큰맘 먹고 집에 노래방 기계를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는 거의 매일 저녁 작은 콘서트가 열립니다. 제가 먼저 한 소절 부르면 영자 씨가 다음 소절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죠. 조금은 엇박자가 나고 음정이 틀려도 저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시간에 다시 웃음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제 잡초 같은 사람. 우리는 남은 날들을 이렇게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로 또 연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늙은이의 주책 같은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더군요. 인생의 황혼에도 사랑은 잡초처럼 밟아도 꿋꿋하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 용기,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분의 용기 있는 황혼 로맨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잡초처럼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준 인생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댓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존경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